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하고 기가 차는 일을 겪었던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도 아니군요. 벌써 1년이나 지나긴 했으니. 그동안 제 삶은 정말 공허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1년이나 지났다는 걸 체감하지 못했을 정도로요. 그래도 얼마 전 우리 딸이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그제 저의 정신이 번쩍 깨어난 듯 했었죠. 딸의 임신을 아낌없이 축하해주고 지난 며칠 동안 괜시리 임산부 용품과 아기용품을 뒤적이며 저도 모르게 활기를 되찾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평소 습관처럼 틀어놓았던 사연살롱에 제 이야기를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딸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이 마치 제 지난 모든 삶이 진정한 과거가 되고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변곡점 같았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공허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원래 평탄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리회사 직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지냈죠. 딸 둘을 낳고 성심성의껏 키우며 보통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았어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가득한 삶이었죠. 딸아이들은 가끔 속을 썩일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었답니다. 남편은 항상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딸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곤 했고 딸들도 아빠를 곧잘 따랐어요.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아주 유쾌한 사람이었거든요. 민준애는 아주 좋겠어. 딸들이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예쁜데 남편도 성격이 저리 좋으니. 그저 놀기 좋아하는 양반이니 그렇지 뭘. 현안에도 남편이 아주 훤칠하시던데. 키만 컸지영. 사람이 밍숭밍숭해가지고 못 써. 아니 저번에 장 보고 오는데 여기 집에서 아주 까르르 까르르 이 집 딸내미들 웃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아빠랑 노는 것 같던데 너무 보기 좋아서. 애들이 나이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더 그런가 봐. 둘이 쌍으로 에너지가 넘치니 여자애들이 좀 얌전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 요즘은 여자애들이 털털한 게 매력이야? 동네 아줌마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 집은 화목했어요. 딸들이 성격이 밝고 쾌활했던 건 아무래도 남편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남편은 주류회사를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음주 가문을 정말 좋아했고 노는 것도 정말 잘 놀았거든요. 그 회사에 다니다 보면 일적으로 술을 먹을 일이 애초에 많았어요. 남편은 주량도 세고 운동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겼어요. 그런 평화로웠던 저희 가족의 일상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 등하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큰 어린이가 되고 저와 남편도 조금씩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술이 새던 사람이 더 이상 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게 좋아하던 회사 일을 예전만큼 재미있어 하지 않았죠. 자기 회사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퇴근만 하면 회사 욕을 하고 쓸데없는 짜증이 늘었어요. 내가 그동안 지들 뒤닦아준 게 몇 갠데 나를 쏙 빼놓고 상철이 그 새끼 승진을 시켜? 에이씨, 개새끼들. 승진 아니면 어때? 괜찮아. 지금도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시끄러워. 아무것도 모르는 옆엔 내가 어디 남편하는 바깥일에 훈수를 둬? 소주나 더 사와. 아이씨, 재수가 없을라니까. 술 여기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을 거니까.
저는 그때까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남편의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충 남편이 회사 내에서 입지가 되게 불리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에게 평소처럼 농담을 해도 남편은 더 이상 유쾌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버럭 화만 냈어요. 승진 안 해도 괜찮다고 위로를 해도 빽 소리를 질러대는 건 똑같았죠. 달래보려고 며칠 여행을 다녀오면서 쉴까 제안을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승진해서 밀려도 과장은 과장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제 입장에선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함보다는 자기 후배를 상사로 모시게 된 상황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나 보다 하고 어림짐작을 할 뿐이었죠. 자기보다 밑에 있던 후배가 갑자기 자기를 앞질러 가면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엇나가고 험한 언행을 해도 계속 어르고 달랠 생각만 했을 뿐 잘못을 타박하고 남편을 휘어잡을 생각은 섣불리 하지 못했던 거였죠. 문제가 심각해진 건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부 술로만 풀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더 이상 운동도 안 하고 다른 모임에도 나가질 않으니 혼자 고립된 채로 술을 퍼마시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점점 기본 성격 자체가 화가 많은 성격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술을 들이부으니 없던 술 주사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젊을 적엔 술 주사도 별로 없던 양반이었는데 말이에요. 뭐든 늦바람이 무섭다고 갑자기 생긴 남편의 술 주사는 정말이지 다양하고 충격적이었죠. 처음으로 남편의 술 주사에 충격을 받았던 건 술 취해 들어온 남편이 현관에서 잠들어 버렸을 때예요. 그대로 현관에서 재울 수도 없고 제가 옮길 수도 없으니 남편을 깨워 침대로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깬 남편이 저에게 가방을 집어 던지며 5만 가지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겁니다. 놔, 이 버러지 같은 년아. 좀 내버려 두라고. 이런 저리 가라고. 저는 갑자기 날아온 무거운 가방에 둔부를 맞아 넘어졌고 한참 동안이나 욕을 들어야만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충격도 충격이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남편이 감기에 걸리든 말든 현관에 널브러져서 자도록 냅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용케도 전날 일을 기억했는지 괜시리 제 주변에서 우물쭈물 거리다가 출근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전날은 자기가 좀 많이 취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멋쩍게 사과를 해왔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저는 전날의 일이 본인에게도 충격요법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서 화를 풀어주었죠. 하지만 남편의 주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배 나오고 화만 많은 못난 술꾼이 되어갔죠. 자꾸만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고 욕을 해 밤중에 애들이 깨는 일도 잦아졌어요. 하루는 아침에 나가보니 거실에 대자로 누운 채로 소변까지 봤길래 기겁을 했네요. 딸들 역시 그 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지가 한 짓을 보곤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대충 샤워하더니 도망치듯이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뒤늦게 칼을 뽑아들었어요. 아이들을 하루만 외할머니 집에 맡기고 그날 저녁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했죠.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애들 앞에서 술 취해서 소변이나 보고 아빠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그놈의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지 아니면 당장 내 손잡고 알코올 치료센터를 가든지 선택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이직을 해. 내가 이 회사에서 과장인데 다른 곳에 가서 생 신입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다른 회사에서 반기지도 않을 뿐더러 나도 그렇게는 못해. 그럼 계속 이딴 식으로 살겠다는 거야?
동네 똥개도 아니고 거실에다 볼일 보고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시면서? 애들이 이딴 걸 보고 뭘 배우겠어. 나도 이 꼴 더는 못 참아. 내가 알아서,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만행들을 내가 얼마나 참아줬냐고. 알았어. 술을 좀 줄이던지 할게. 줄이던지 한다고? 확실하게 말해. 줄인다고. 앞으로 술 조금만 마실게. 그만해. 제가 죽일 듯이 노래범을 소리치자 남편은 그제서야 두 손을 들며 앞으로는 술을 줄이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남편이 약속을 하는 걸 보고서야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웬걸? 남편은 단 일주일도 술을 멀리하지 못했고 이후로도 몇 번이나 막장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라는 걸, 남편의 말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딸들은 그런 아빠를 끔찍이도 싫어했고 둘 다 악바리로 공부를 하더니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자진해서 진학했어요. 공부를 잘하던 큰아이는 외고에, 피아노를 잘 치던 작은아이는 예고에 진학을 했죠. 그나마 애들이 저보다 현명해서 알아서 자기 길을 찾아가니 저로서는 너무나 다행이고 고마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해고가 된 사유는 회식 자리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술이 들어가니 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게 된 것이었죠. 장소는 노래방이었는데 노래방 안 기물 파손으로 돈도 물어줘야 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 와중에 그 노래방이 아가씨가 있는 노래방이었다는 게 첫 번째로 기가 찼고 후배인 상사에게 들이박다가 이런 사단을 벌였다는 게 두 번째로 기가 찼죠. 평소 집에만 들어오면 험한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말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그 당사자 앞에서 했던 거예요. 기물 파손까지 해가면서요. 덕분에 저는 새벽 2시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나가야만 했네요. 가보니 경찰서 안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코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상사가 됐다던 그 후배분은 한쪽 뺨이 벌겠는데 저를 보자마자 남편을 폭행죄로 감방 보낼 거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전 아무 죄 없는 가족일 뿐인데 저한테 이년저년하며 욕하고 화를 내는 꼴을 보아하니 남편이 그간 받았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긴 했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니년 남편 내가 반드시 콩밥 먹일 줄 알아. 알겠어? 어디 이름도 없는 학교 나와놓고 주제도 모르고 들이받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전부 변상할게요. 네 남편이 지금 내 얼굴 이따구로 만들어놨다고. 이런 우라질. 거 시끄러워요. 그쪽도 잘한 거 없으니까. 지금 당신도 불법 업소에서 적발된 거 엄연한 죄예요, 죄. 아내분은 신원 확인됐으니까 일단 남편분 데려가세요. 이후에 저쪽에서 변상 금액이랑 고지하면 물어주시고요. 여기 사인하세요. 네가 경찰이면 다야. 내 말 무시해? 저 새끼가 폭행을 했다고. 당신도 했잖아요. 누가 봐도 쌍방이구만. 공무방해죄 먹이기 전에 조용히 합시다거. 경찰의 으름장에 남편의 후배는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조용해졌고 저는 끝까지 허리 숙여 사과를 하며 술에 취한 남편을 낑낑거리며 집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온갖 비용을 물어주고 술이 깨서도 길길이 날뛰는 남편 후배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남편과 저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도
남편은 회사에서 가차없이 해고됐어요. 저희 부부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버려진 거나 다름이 없었죠. 남편은 나이 50이 다 돼서 그렇게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박령처럼 모든 생기를 다 빼앗긴 사람이 되었어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도무지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제가 이제라도 알코올 치료센터에 가자고 해도 거긴 죽어도 안 가겠다며 어차피 이젠 술을 사 먹을 돈도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실제로 방구석에서 술을 전처럼 퍼마시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긴 관뒀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백수가 된 채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낼 수는 없었죠. 당장 아파트 대출비, 관리비에 애들 학비에 생활비까지 제가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근데 남편 말 따나 애나 키우던 여자가 갑자기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눈앞이 정말 캄캄했죠. 몇 날 며칠 동안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하던 저에게 그래도 구원의 동아줄이 한 가닥 내려오더군요.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봐오던 길이었는데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불어 길을 빙 돌아오다 처음 가보는 골목 칼국수집에서 주방 이모를 구한다는 종이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 주방 이모 구하나요? 제가 일하고 싶은데요. 늦은 오후인데도 사람이 꽤 있었고 허리가 굽고 연세가 지긋하신 사장님이 혼자 서빙을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절 한번 힐끔 보더니 무심하게 물어보셨죠. 여기서 일하려고? 네, 시켜만 주신다면 바로 할게요. 주방일 해봤나? 제가 애 둘 있는 엄만데요. 맨날 하는 게 주방일이죠. 잘할 수 있어요. 안 해봤구만. 이번 달 말까지는 저기 써있는 월급에 반뿐이 못 줘. 자네도 나도 같이 일할 만한지 봐야 할 것 아닌가. 잘 버티면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줄 테니 그래도 오겠다면 내일부터 오게. 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2시간 넘게 하루 종일 칼국수집 일을 하게 되었죠. 덕분에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이 필요한 만큼의 돈은 겨우 벌 수 있었네요. 평소엔 그쪽 동네로 다닐 일이 거의 없어 제가 잘 몰랐는데 손님이 정말 많은 가게였더군요. 점심에는 근처 회사에서 회사원들이 식사를 하러 밀려왔고 저녁엔 퇴근하는 주민들이 밀려왔어요. 그 사이엔 학교가 끝난 중고등학생들이 밀려왔고요. 정말이지 손님들이 한시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메뉴가 칼국수랑 김밥밖에 없어서 일이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김밥 재료들을 산더미처럼 손질해놓고 칼국수 세팅도 해놔야 했었는데 사장님이 면을 직접 뽑으시다 보니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니었죠. 게다가 중간에 재료가 떨어지면 빠른 속도로 다시 채워 넣어야 했어요. 집안일만 까짝대던 제가 하기엔 굉장히 고된 일이었죠. 손도 많이 베이고 화상도 자주 입었어요. 하지만 전 군소리 않고 사장님의 잔소리를 수없이 들어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반토막난 월급을 받고 또 온전한 월급을 받고 그렇게 1년, 2년이 가는 동안 저는 사장님과 함께 칼국수와 김밥을 팔았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집안 사정을 들키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제가 칼국수집에서 일하는 동안 집에 혼자 방치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사라졌죠. 처음에는 드디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나 보다 싶었는데 행색을 보아하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묘한 지린내와 짙은 담배 냄새가 옷에서 진동을 했죠. 기분 나쁜 냄새를 자꾸 묻혀오니 저는 남편에게 대체 자꾸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일용직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 냄새며 안 좋은 냄새를 묻혀오는 거라고요. 저는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은 동시에 그런 남편이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열심히 살아보려는 남편을 타박한 게 미안해졌죠. 그래서 일부러 아침마다 쌈짓돈을 쥐어주며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다니라고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큰 돈을 들고 올 때도 여럿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보기 좋게 제 뒤통수를 제대로 쳤어요. 제 착각과는 달리 남편은 이미 갱생 따위는 어려운 수준에 나락에 빠질 만큼 빠져버린 인간이었던 거죠. 하루는 제가 퇴근 후 옷을 갈아입던 중 옷장 안에 비상금이 전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도둑이 들었구나 생각해서 경찰을 불렀죠. 경찰은 도둑이 드나든 흔적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을 물어봤는데 현관 앞에서 그러고 있다 보니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경찰을 보고 후다닥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여보, 도둑이 들었어. 옷장 안에 그동안 비상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그걸 홀랑 가져가 버렸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니 돈 되는 물건들도 죄다 없어진 거야.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물건 몇 개는 저번에 한번 대청소하면서 싹 버렸었잖아. 뭐? 무슨 소리야? 그런 적이 어딨어? 돌아가세요, 돌아가. 저희 집에 없어진 거 없으니까요. 이 옆엔 내가 나이가 드니 오락가락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남편의 말에도 경찰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남편은 화를 버럭 내고 고함을 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저는 당황해서 집에 있던 음료수라도 들고 나와 경찰분들께 쥐어드리며 대신 사과를 했죠. 죄송해요. 바깥 양반이 굳은 일을 하다 보니 가끔 저렇게 괴팍해질 때가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남편분을 좀 지켜보셔야겠어요. 네? 집안을 억지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없다는 건 집을 아주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아, 네. 들어가세요. 그날 저녁 잠에 들려고 하는데 영 잠이 오질 않았어요. 몇 시간 전 경찰이 한 말이 자꾸만 맴돌았죠. 곱씹어 볼수록 일리 있는 말이었거든요. 분명 돈도 물건들도 없어졌는데 남편이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도리어 내쫓다니 말이에요. 저는 며칠 뒤 동네 친한 아줌마한테 하루만 식당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고 집에서는 출근한 척을 하면서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이랑은 한참 멀리 떨어진 달동네까지 걸어가서 어느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다 낡아 썩어가고 있는 듯한 컨테이너였는데 밖에서 몰래 보니 연기가 아주 자욱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동그란 테이블에 모여 있었어요. 처음엔 저게 뭔가 싶었는데 글쎄 모여서 하고 있는 게 도박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눈이 돌아갈 것 같았죠. 그 자리에서 도박장 안으로 달려들어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이 미친 인간아. 지금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야? 아이, 이년이 놔봐. 지금 내가 이기는 판이라고. 남편은 팔을 마구 휘두르며 절 떼어냈고 남편의 팔에 저는 눈 한쪽을 정통으로 얻어맞고는 한동안 머리가 띵할 정도로 아파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저앉은 동안 남편은 정말 도박에 미친 사람처럼 얼른 다시 고쳐 앉고는 도박질을 이어가더군요. 아픔이 사라지면서
저는 남편이 찰싹 붙어있는 테이블 위에 제 통장이 놓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눈이 돌아간 저는 남편을 또다시 붙잡았죠. 이 정신 나간 버러지 같은 인간아. 이건 애들 등록금 통장이야. 애들 결혼 자금까지 모아두는 통장이라고. 와, 내가 더 크게 벌고 있잖아, 지금. 뭘 더 크게 벌고 있다는 거야. 정신 차려. 이 판만 이기면 전부 만회하는 거라고. 당신이 무슨 수로 애들 통장까지 걸고 이걸 이기겠다는 거야. 이미 집구석에서 훔쳐간 그것들만 해도 만회 못했으면서. 놔, 이 여편네야. 네가 뭘 한다고 짓거려. 이 판만 이기면 다 끝난다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서로 붙잡고 뒹굴며 육탄전을 벌였어요. 남편은 머리가 한 뭉탱이 빠지고 뺨이 온통 벌개졌고, 저는 머리는 산발에 여기저기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죠. 저희가 이러고 있는데도 도박하는 사람들은 테이블 위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더군요. 그나마 제정신인 몇몇 사람이 저를 드러내서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심 쓰듯 제 통장을 던져주며 말했죠. 이거 들고 도망가요. 도박쟁이랑 한 집에 살면 배가 망신해요. 아줌마가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야. 저는 나이도 있고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왔고, 눈에 보이는 족족 돈 될 만한 물건은 전부 모아서 꽁꽁 숨겼어요. 남편 새끼가 꼴도 보기 싫어서 문도 완전히 잠궈버렸죠.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길래 그걸 그대로 밟고 나와버렸어요. 가게에 가니 사장님은 제 몰골은 신경도 쓰지 않고 평소처럼 잔소리를 해대셨어요. 아니, 평소보다 더한 것 같았죠. 평소보다도 더 깐깐하게 매의 눈을 하고 절 지켜보시니 저는 전날의 일을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날 제가 거짓골을 하고 엉엉 울면서 집에 왔을 때부터 동네에 소문이 쫙 돌았다더군요. 저 집 남편이 기어코 아내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매번 돈 숨기는 위치를 달리하고 종종 아예 들고 나가기도 하는 등 남편에게 돈을 뺏기지 않으니 남편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맞았죠.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남편은 진탕 취했을 때마다 금수새끼 마냥 난폭해져서는 저를 종종 아예 가게 한켠에서 잠을 자게 하기도 했어요. 제가 어렵게 가게에서 자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도 사장님은 별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장님은 한 번도 저에게 집안일에 대해 묻지 않으셨죠. 그저 하루하루 장사하는 일에 충실할 뿐이셨어요. 그렇게 지옥 같던 시간이 지금 세어보니 한 3, 4년쯤 됐었던 것 같네요.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죠. 저는 남편의 행방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남편이 1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니 그제서야 예전처럼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딸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당시 대학생이어서 함께 자취를 하던 딸들은 아빠가 사라져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축하까지 해주었네요. 하지만 저는 마냥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드디어 2다리 쭉 뻗고 자겠다 싶어 저도 마냥 기뻤는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갑자기 집 안으로 남편이 쳐들어와 돈을 해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악몽을 꾸곤 했어요. 꿈속에서 남편은 한쪽 팔이 없는 모습이기도 했고 언젠가 거리에서 보았던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기도 했죠. 저는 여전히 집안에 값비싼 물건을 두지 못했고 출근길에 집을 나설 때면
창문이나 현관문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밖을 나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남편의 행방을 모르는 게 저한테는 큰 불안감을 안겨준 셈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불안감과 지나친 행동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갔답니다. 그 사이 딸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성공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노후와 딸들의 결혼 자금을 위해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같이 매일같이 김밥을 싸고 칼국수를 끓이는 게 단순한 생활이고 몸이 좀 고되긴 했지만 마음은 편안했거든요. 일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제 마음에 큰 안정감을 주면서 항상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던 불안감을 잠재워주기도 했어요. 그 일마저 없었다면 전 언젠간 남편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사장님이 연세가 더 들어가면서 더 이상 하시던 일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장님은 저에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 더 뽑아서 일을 가르치게 했어요. 누군가를 고용해 본 적도 일을 가르쳐 본 적이 없던 저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명의 사람들을 겪어보며 점차 감을 잡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죠. 새로 들어온 직원은 일을 곧잘 따라했고 저희는 손발이 착착 맞았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따로 뭘 하지 않고 카운터만 보셔도 가게가 알아서 돌아가게 되자 사장님은 절 따로 불러내시더군요. 받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우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못 받긴 뭘 못 받아? 그냥 반찬 받듯 월급 받듯 받으면 되지. 여기 건물들이 다 사장님 건물인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가게만 물려주셔도 놀랄 노짜인데 무슨 건물들까지 주세요. 사장님 앞으로 노후는요? 누구 노을려? 다 늙어빠진 할망구한테 노후는 무슨 노후?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됐어.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은 충분해. 난 더 이상 장사할 힘이 없네. 이 가게를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자네가 대신 받아서 운영해 달라는 거야. 원래 도박쟁이 아내는 더 얕고 돈이 더 많아야 하네. 그러면서 사장님은 좀처럼 얘기하지 않으시던 당신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도 노름꾼이 남편 밑에서 젊었을 적 참 많이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장사한다는 게 더 힘들 때였는데 주변의 견제도 심했고 노름꾼인 남편이 빚을 져서 기껏 모아놓은 돈을 다 빼앗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가게가 아무리 흥해도 리모델링도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려고 아예 건물을 사버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장님의 남편도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행방불명 되었다고 했죠.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실종 상태이니 저처럼 불안하셨던 사장님은 현금을 오래 들고 있지 않고 계속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어요. 워낙 요리를 잘하셔서 주변에서 어떤 견제를 하든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든 손님은 끊기지 않았으니 돈이 계속해서 모여 가게가 있던 건물과 양 옆에 있던 건물까지 총 3채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신 거였죠. 변두리 서울이라 그다지 비싼 값으로 산 건물도 아니었고 공실도 많았는데 점차 아파트가 생기고 주변이 발전되며 금액이 몇 배나 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신 거였죠. 아마 자신과 같은 제 모습에 마음이 많이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네요. 내가 자식이 있나 뭐가 있나. 그나마 자식 노릇 해준 게 여기 단골 손님들인데 나 늙었다고 가게를 닫을 수는 없잖나.
자식도 있고 도박쟁이도 있고 일머리도 있는 자네가 맡아. 자네 말곤 넘길 사람이 없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해요. 내 마지막은 자네가 좀 지켜주던가. 갈 때 가더라도 너무 쓸쓸하게 가는 건 나도 원치 않으니 말이야. 저는 그렇게 가게를 물려받아 사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하나 더 뽑아서 안정적으로 가게가 돌아가게 만들었고, 남는 시간엔 사장님을 저희 친정엄마처럼 돌봐드렸어요. 정작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좋게 보내드리지 못했던 게 마음의 응어리처럼 남아있었는데, 사장님을 돌봐드리며 그런 서름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았죠. 사장님은 봄꽃이 만개하던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사장님의 부탁대로 저는 그 마지막 자리를 전부 지켜드렸습니다. 일하던 직원도 정말 몇 년 동안이나 단골이었던 손님들도 찾아와 주었죠. 저는 사장님이 물려주신 건물과 가게를 싹 다 손을 봤습니다. 낡고 노포 같은 곳을 리모델링해서 좌석도 더 넓고 깨끗하게 했고,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게 주방도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사장님과 함께 있듯이 일을 했죠. 덕분에 매달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우리 두 딸이 모두 편하게 시집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까지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사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게 일에 충실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난데없는 전화 한통을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었죠.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고상철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신 고상철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이쪽으로 와서 장례를 치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병원에서 사망 소식을 들으니 눈앞에 핑 도는 것 같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얼른 해당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측의 안내를 받고 가니 의사는 경찰을 불렀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을 불렀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경찰을 불렀냐고 하니, 처음에 신원 확인이 안 된 시체가 와서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는 불법적인 사건이 연루되어 경찰이 자세한 경황을 확인하고 다시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병원 입구에서 경찰이 2명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두 경찰은 의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절 보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며 절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잔뜩 긴장을 한 채 들어갔는데, 의사는 먼저 본인 확인부터 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남편인 고상철이 맞냐고요. 남편은 노숙자나 다름없는 더러운 행색으로 자세히 보아야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몰라볼 만큼 삐쩍 말라 있었고, 얼굴엔 더러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있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을 만큼 괴롭혔던 존재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운명을 달리한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한 적이 있으세요? 온갖 서러움과 그간의 괴로움, 안쓰러움, 증오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제 의지랑은 상관없이 아주 서러운 울음이 막 터져 나올 정도로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자 곁에 있던 의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군요. 아내분, 여기 이 가방도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상철 씨가 사고 당시 갖고 있던 가방이에요. 의사의 말에 경찰도 저에게 질문을 해왔죠. 혹시 이 돈가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경찰이 가리킨 곳에는 다 낡은 여행 가방이 보이더군요.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넘쳐 흐를 정도로 많은 돈다발이 있었어요. 전 가방을 내려놓고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요. 전 거의 10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받은 게 없어요. 이 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네요. 고상철 씨가 집에 드나든 적도 없고요. 집에 있을 때도 도박을 했었나요? 네. 예전 집에는 살지도 않아서 찾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도박쟁이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전에도 도박장에서 며칠 동안 밤을 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도박장에서 밤을 새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 멀리 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군요. 이건 그냥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사망 당시 근처에서 잡힌 도박꾼들 일행에 따르면 도박장 안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다더군요.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그동안 경찰에게 도박꾼으로 낙인이 될 만큼 여러 불법 도박장을 운운하다가 노숙자나 다름없는 초라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군요. 남편 앞으로만 빚이 무려 30억이 있었다는데 그걸 만회하겠다고 또 귀금속을 훔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또 도박장으로 기어들어가고 사채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까지 그렇게 10년에 가까운 생활을 망령처럼 도박장을 전전하고 돌아다녔대요. 경찰에게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이 저지른 행동들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다 말라버릴 만큼 어이가 없고 기가 찼어요. 10년이나 생존해 있었다는 게 용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남편은 엉망인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경찰은 남편의 사고로 남편과 연관된 모든 불법 업소를 소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현장 근처에서 잡힌 몇몇 도박꾼들에게 계속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고요. 근데 도박꾼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니. 혹시나 아내분 돈을 훔친 건가 해서 여쭤본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돈은 이미 오래전에 다 훔쳐갔어요.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덤덤하게 말하자 곁에 있던 의사분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셨죠. 저에게 바로 장례 절차를 밟을 거냐고 물어봐서 저도 그냥 그러겠다고 했네요. 장례식을 진행해봤자 찾아올 사람도 없을 거였으니까요. 두 딸에게만 조심스레 소식을 알렸는데 두 딸은 다음 날의 토요일이니 근무를 마치고 다음 날 오겠다고 했죠. 딸들도 저만큼 심장이 복잡할 테니 저는 더 묻지 않고 편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세 모녀는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누구도 남편의 죽음 자체를 슬퍼하진 않았어요. 그저 그동안 고생한 서로를 더 보듬어 주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이후에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왜인지 마음 한켠이 자꾸만 쓸쓸했어요. 돌아가신 사장님처럼 평생 남편의 생사를 알지 못해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신세는 아니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 물론 알았죠. 머리로는 알지만 이상하게 삶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와 아주 괴로웠어요. 두 딸은 그런 제 상태를 뒤늦게 알고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며 절 챙겨주려 했고 그때마다 저도 괜찮은 척을 했지만 혼자 남을 때의 적적함은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러다 얼마 전 저희 둘째 딸이 먼저 임신 소식을 알린 거예요. 태중에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저는 그제서야 그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던 마음을 도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요즘엔 만나게 될 손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 지난 날을 쭉 돌아보니 참 다사다난했던 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인상이라는 게 끝도 없이 힘들다가 또 희망을 찾고 또 절망하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거구나. 종국에는 다 잘 풀리게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당시엔 어려서 몰랐지만요. 그 확신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더 나이가 지긋해지고 그래서 사장님 나이쯤 되면 그 옛날 저희 사장님이 매맞던 저를 그저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손주를, 저희 직원들을, 그리고 혹시 모를 새 인연까지 그저 품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희망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좋은 날이 올 테니 포기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인 여성이에요. 두 번째 출산이라서 그래도 처음보다는 수월할 줄 알았는데 첫애와 달리 이번엔 난산이라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첫애 때 겪은 기가 막힌 일에 비하면 내 몸 아픈 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애를 낳고 주변의 축하 인사를 받아야 할 그때 저는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맞았어요. 제 남편은 물론이고 제 친정 부모님들까지 저를 의심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파란 눈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내 배로 낳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내 엄마인 저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결국 그 일로 저는 정말 못 볼 곳까지 다 보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한 학기를 다니고 군대에 다녀온 뒤 전과를 했어요. 바로 저희 과에 제 후배로 말이죠. 전과를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잖아요. 이미 무리가 지어진 상황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으니까요. 대학에서 과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오히려 초, 중, 고등학생 때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게다가 나이가 동급생들보다 많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늘 혼자 다녔어요. 물론 같은 이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우는 학문이 다르니 과에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으니 학교 다닐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 늘 겉돌기만 하더라고요. 마침 저랑 같은 수업을 듣고 있어서 나름 도움을 주었어요. 남편이 딱해 보인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2살 아래인 제 동생은 중학생 때 전학을 가는 바람에 한동안 학교에 적응하느라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저 때문에 지방에서 살다 서울로 이사를 한 거라서 동생한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전에 살던 곳에서는 활달하던 애가 말수가 확 준 것도 그렇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미안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동생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남편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저랑 친한 후배들을 불러 같이 밥도 먹고 과 행사 때 데리고 다니면서 과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도 갖게 했어요.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남편은 학기 말이 돼서는 친한 동생들도 생기고
제 도움 없이도 과에 잘 적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인간이 저만 보면 여전히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과 적응도 힘들고 친한 사람도 없어서 힘들다고요. 제가 이미 후배들을 통해 남편이 꽤 적응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알고 보니 저랑 만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더라고요. 비록 제가 오지랖 넓게 굴기는 했지만 그래도 취업을 앞두고 남편과 희희낙낙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애써 외면을 했어요. 처음엔 그걸 몰랐던 남편은 어떻게든 만날 건수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 제가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걸 알고는 머리를 써서 접근하더군요. 취업 준비를 돕겠다고 나선 거죠. 처음엔 기대를 안 했지만 남편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좋아서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 취업에 필요한 스펙 쌓느라 평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지만 남편만은 예외일 수밖에요. 그렇다 보니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런가 수년을 알아온 친구들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반대로 늘 눈에서 가까우니 마음에서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이 같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랑 사귀자고요. 당장은 아니고 취업에 성공하면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갖지 말고 자기를 잘 이용해 먹으라나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취업을 하면 사귀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대학 시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일이든 연애든 뭐든 간에요. 그래서 취업도 자신이 있었어요. 나름 출신 대학도 그렇고 학점, 영어 점수도 꽤 괜찮아서 은근히 대기업도 기대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떨어져도 최종심에서 떨어질 줄 알았던 곳들이 전부 서류 심사부터 탈락된 거예요. 그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제 또래들이 얼마나 엄청난 스펙을 쌓아왔는지 짐작조차 못할 만큼요. 결국 저는 원하던 곳들은 모조리 탈락하고 되도 안 가겠다고 생각했던 곳 한 군데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남편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합격한 회사에 안 갈 생각이야? 모르겠어. 생각 같아선 유급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 집에 대학생 동생도 있고 나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그만큼 죽어라 노력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대학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회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 네 실력이면 1년 안에 합격할 것 같은데. 제 능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러기는 싫었어요.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전공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성에 차지는 않지만 합격한 회사에 가서 전공도 살리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합격한 회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 연구직 생활을 해보니까 저희 직종은 학벌보다도 학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학사냐 석사냐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급을 해서 재도전을 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였죠. 그걸 알고 나니 유급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편의를 많이 봐주는 편이라서 저도 입사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야간에 수업을 받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니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남편은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제가 입사하고 한 달쯤 뒤부터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지만 학교에 다닐 때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는 전처럼 학교에서 만날 수 있으니 엄청 좋아했어요. 따로 데이트 날짜를 잡지 않아도 매일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캠퍼스 커플로 2년을 보낸 우리는 같은 해 졸업을 했어요. 남편은 학사, 저는 석사를요. 그리고 남편이 취직하고 3년쯤 지나자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 식을 올리느냐만 정하면 될 정도로 양가에서 저희 결혼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이였으니 서로의 집에 왕래도 잦았고 부모님과도 가깝게 지내는 건 당연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시댁에서 어머님의 위치가 아버님과 두 아들보다 한참 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수시로 집에 드나드는 시누이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도 어머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마치 자기 집 종부리듯 온갖 심부름을 시켜대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무시한 채 저한테는 살갑게 굴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까지 다녔다며? 대단하다. 우리 성원이가 지 아빠랑은 다르게 똑똑한 여자를 부인으로 들이게 됐네. 옳게는 좋겠소. 적어도 손주는 똑똑한 놈으로 낳을 거 아니야. 엄마 머리가 좋으면 애도 똑똑한 애를 낳는다잖아. 고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저희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다는데 매번 의도를 가지고 못되게 말하는 고모님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늘 상처를 받았어요. 그 모습이 보기 딱하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화도 나고 해서 그날은 저도 모르게 되받아치고 말았죠. 고모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다 저희 어머님 덕분이네요. 어머님이 똑똑하시니까 상원 씨처럼 똑똑한 아들을 낳았고 덕분에 며느리까지 똑똑한 사람을 들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제 입으로 제가 똑똑하단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님? 제 말에 고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지기 싫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고모님을 상대해 주었고요. 그러자 이내 눈을 돌리곤 피곤해서 집에 가야겠다며 나가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피식 웃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래가 벌써부터 시고모한테 무용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야 30년 넘게 이러고 살았다지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되잖니. 어머님, 왜 어머님은 되고 저는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예요. 배웠던 못 배웠던 돈이 있든 없든 모두가 똑같은 거라고요. 어머님도 고모님 앞에서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되도록 도울 거고요.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님은 돈 있는 시댁 식구들한테 기가 눌려 살고 있었어요. 대학을 나온 아버님과 달리 학벌도 중졸이고
어릴 때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도 어머님이 17살 때 세상을 떠나셔서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살았거든요. 흠이 많은 어머님이 못돼 먹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먹잇감이 된 건 당연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 편을 들어줬어야 할 아버님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제 남편 역시 아들이라 그런가 집안일에 무심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었죠. 그러던 차에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는 제가 나타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어머님은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를 정도로 예뻐하셨죠. 그리고 그건 저희 부부가 결혼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고부간의 갈등은 개나 줘버리라는 듯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여전히 돈독한 정이 존재했거든요. 인생의 실패 없이 늘 당당한 저와는 달리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시댁의 멸시를 당하며 숨죽이고 살아온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정작 당사자들한테 있어서만큼은 꽤 좋은 합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댁에 내 편이 있어서 좋았고 어머님은 당돌한 며느리 덕분에 지긋지긋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숨을 쉴 틈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믿음이 깨져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2년쯤 되어가던 시점부터 시댁에서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그랬던 건 아니고 시할머니와 고모님들이요. 특히 고모님은 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건수를 잡았다 싶었는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아이 얘기를 빼놓지 않으셨죠. 엄마가 30 전에 출산을 해야 애가 똑똑하다던데 어떻게 된 게 상원이처는 그쪽으론 아예 생각이 없어 보이네? 올케가 너무 물러서 며느리가 애 가질 생각도 않고 지 편한 대로 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시집을 왔으면 되는 일 생각을 해야지. 설마 상원이 쳐도 요즘 애들처럼 딩크족으로 살 생각인 건 아니지? 딱히 당장 애를 가져야 한다고 부담을 갖는 편은 아니지만 생기면 낳아야죠.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올케,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어른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치고 따박따박 대드는 건 그렇다 쳐도 자기 본분도 있고 저런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두고만 볼 거냐고. 올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잘한 게 상원이 낳은 것밖에 더 있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손 놓고 우리 집 대 끊기게 두고 볼 거냐고. 시어머니 자리가 이렇게 물으니까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지. 저희 부부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걸 모조리 제 탓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저희 어머님한테까지 책임 전가를 하는 통에 어머님과의 사이가 어색해지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피시며 제 몸을 힐끗힐끗 살피시는 날이 늘어갔죠. 그럴수록 저는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한의원에라도 가서 임신에 좋은 약을 지어 온다든가 은근슬쩍 불임 클리닉 얘기를 흘리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점집에 점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게 하시더라고요. 예, 너 잘 때 침대 안쪽에서 자니 바깥쪽에서 자니? 잠자리요? 침대 안쪽이요. 어쩐지. 예, 그럼 안 돼. 네가 바깥쪽에서 자야 애가 잘 들어선대. 오늘부터는 상원이랑 자리 바꿔서 자라.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거 가져가서 상원이 몰래 베개 속에 넣어둬. 내가 100만 원이나 주고 받아온 부적이야.
네? 아니, 그런 걸 뭐하러 사오셨어요? 세상에, 100만 원이나 주고 이런 걸 왜 사요, 어머님? 이거 당장 가서 환불하세요. 이런다고 안 생길 애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직 젊잖아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요. 혹시라도 애가 안 생기면 그땐 불임 클리닉에 가서 시험관 시술을 하든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어머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게 왜 쓸데없어? 김보살이 얼마나 용한 사람인데. 연예인들도 김보살 부적받고 애 가진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그러니 참만 말고 가져가. 어머님은 기어이 부적을 제 가방에 밀어 넣으시곤 제대로 베개 속에 넣었나 저희 집에 나중에 오셔서 확인하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저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적이나 국 같은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에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돕게 기부나 하라는 주의라서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저희 어머님은 무속에 엄청 심취해 있는 분 같았어요. 아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 남편 승진이나 저희 차 바꾸는 거, 심지어 집안 인테리어 바꾸는 거 하나까지도 그렇게 무속인의 힘을 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니들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는 마. 그렇게 해서라도 안 사돈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둬. 아니, 고작 종이 쪼가리 한 장에 100만 원이 말이 되냐고. 그뿐인 줄 알아?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왜 무속인을 찾아가냐고. 풍순이 뭐니 따져가면서. 글쎄, 지난주에는 우리 집 현관에 도금된 금두꺼비를 갖다 놓으셨다니까? 크기는 또 얼마나 큰 줄 알아? 아, 정말 요즘 어머님 때문에 내가 미칠 지경이라고. 그래도 딴 걸로 괴롭히는 것보다는 낫잖아. 다 너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니까 어지간하면 참고 살아. 아니, 이런 걸 왜 참고 살아야 되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갔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로 어머님과 얼굴 붉히고 싸웠다간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이게 다 그 부적 덕분이라며 김보살 칭송을 1시간이나 하셨죠. 부적이고 나발이고 간에 임신했다는 사실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기는 했어요. 사실 그간 안 그런 척 했지만 저도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꽤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임신의 기쁨도 잠시, 출산까지 남은 시간 내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해서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입덧이 끝난 뒤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체중이 엄청 늘었고, 여드름 하나 안 나던 피부는 울긋불긋한 반점부터 각종 뾰루지로 덮여버렸어요. 임신 막달이 다가올수록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현상이 심해져서 정말 2번 다시 임신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결국 임신 8개월 차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몸도 무겁고 시시로 변화되는 감정 상태 때문에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검은 봉지 몇 개를 들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며 주섬주섬 검은 봉지 속에 든 걸 접시에 옮기셨어요. 오다가 시장에 들러서 떡볶이랑 순대 좀 사왔어. 꽈배기도 좀 사고. 너 이거 좋아하잖니? 그간 나한테 서운했던 거 있으면 훌훌 털어버려. 그러라고 사온 뇌물이야. 어머님도 참 할머님이랑 고모님이 손주 닥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잖아요. 이해해요. 그래주니 고맙다. 이번에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그놈의 자식이 뭔가 싶다. 나도 우리 상원이 가졌을 때 엄청 힘들었거든. 그때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 나 낳고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는 10달 동안 그렇게 힘들게 나를 품어놓곤 젖도 한번 못 물리고 떠날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 넌 엄마잖아. 어머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느꼈던 서운한 감정이 그 순간 스르륵 녹아버렸어요. 아마도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엄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날의 감동 탓이었을까요? 어머님과 전보다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드디어 출산 당일이 되었어요. 양가 통틀어 첫 아기였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할머님과 고모님까지 온 가족이 분만실 앞에서 제 출산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1시간가량 이어진 진통 끝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산모랑 남편분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만을 돕던 간호사들이 제 아이를 보고는 놀라서 웅성거리더라고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죠. 의사가 탯줄이 정리된 아기를 제게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 고개를 들어 아기를 봤는데 세상에 우리 아기 눈 색깔이 파란색인 거예요. 아니, 우리 아기 눈 색깔이 왜 이렇죠? 영문을 모른 채 의사 얼굴만 바라보는 제게 의사는 일단 진정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병실로 옮긴 뒤에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았어요. 의사 호출을 받고 면담을 하러 갔던 남편이 돌아오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 표정은 그저 어둡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어찌됐든 우리 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무슨 소리야? 당신 말투는 마치 남의 아이지만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겠다는 투잖아. 그만하자. 나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들어. 남편의 그 말에서 지금 나와 아기가 어떤 상황에 몰렸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확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아이를 받아주겠다며 선심 쓰듯 말하는 거였죠. 그 다음 상황은 마치 쓰나미가 밀려온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걸 휩쓸어 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씨도 모르는 자식을 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하셨고, 시할머니와 고모님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 앞에서 저희 부모님은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없이 고개만 떨구셨죠. 그런 와중에 저는 외도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숨이 막혀버릴 것만 같더군요. 이 순간 제 결백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정말 억울하다고요. 예, 지금 네 입에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니? 넌 지금 우리 아들뿐 아니라 우리 집 양반이랑 나, 아니 우리 집안 전체를 농락한 거라고. 누구 씨인지도 모를 애를 낳아놓고 그동안 그렇게 임신한 유세를 떨었던 거야? 세상에.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어머님, 아니라고요. 저 정말 그 이 말고는 없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제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검사에 응해주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정말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믿었던 친정 식구들까지도 제 결백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도 저를 따로 불러 정말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축복받아야 할 우리 아기는 마치 더러운 불륜의 증거라도 되는 양 모두에게 외면당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부부 외에도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 병원으로 달려가 결과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발표됐어요. 99.993%의 확률로 남편과 제 아이가 친자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놀란 표정으로 눈만 꿈뻑였어요. 거봐,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왜 다들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냐고. 의사 말로는 100만 분의 1 확률로 동양인한테서도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 속으로 삼켰던 울분을 토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부모까지 어쩜 이럴 수 있냐고 목 놓아 울부짖었죠.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가슴으로는 아닐 거라고 하면서도 머리로는 의심을 했었어. 아빠란 놈이 우리 아기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반성할게. 면목 없지만 그동안 당신 의심했던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그 순간에는 남편이고 가족이고 다 꼴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남편의 옆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긴 해도 나 역시 남편을 의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낳은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지 생각해보니 그만 남편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엄청난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상처만 남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끝낼 수는 없어서 마음을 추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마저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인간이 있네요. 글쎄, 하루는 여동생이 제게 전화해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언니네 시어머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위자료를 요구해? 아니,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딴 개소리를 하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위자료를 요구하다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래. 못 믿겠으면 언니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리고 똑똑히 전에 한 번만 더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그딴 개소리 짓거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뜬금없는 동생의 말에 아물어가던 가슴의 상처가 다시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지금 니네 집 가는 길이다. 나랑 갈 데가 있으니까 외출 준비하고 있어. 당신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2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저와 아기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도 가보면 안다는 말만 할 뿐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머님, 이모님 댁이었어요. 이모님은 치매에 걸리신 지 좀 돼서
지금은 딸 내외가 내려와 함께 살고 있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저 애를 맞아준 건 어머님 이종사촌이었어요. 손주를 낳았다고 인사시키러 온 걸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어머님이랑 이종사촌의 표정을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와 제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했거든요. 언니, 박보살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1시간 뒤에 온다니까? 일단 우리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자. 얘가 그 애야? 어머나 세상에, 진짜 파란 눈이네? 어머님 이종사촌은 제 팔에 안긴 우리 아기를 보고는 마치 동물원 원숭이라도 보는 양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친 채 제 등을 떠밀어 집 안으로 들어갔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다들 모여 있더라고요. 다들 제 아기한테 다가와 마치 괴물 보듯 인상까지 써가며 자기들끼리 쑥석댔어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저는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눈 색깔이 다른 게 뭐가 어때서요? 1~2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어쩜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 갈래요. 우리 아이가 이런 대접받는 꼴 보기 싫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표정을 확 굳히고는 그러는 거예요. 가긴 어디를 가?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해서 검사 결과를 속였나 몰라도 나는 안 속는다. 우리 집안도 그렇고 너희 집안에도 혼혈은 없는데 파란 눈이 나왔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확실히 누구 잘못인지 밝히려고 그런다. 순자야, 박보살이 그렇게 용하다고 했지? 그럼 저기 감나무집 아줌마가 개주한테 개돈 뜯겼을 때도 박보살이 귀신같이 숨어있는 데를 알려줘서 잡아왔잖아. 거기처럼 용한 데가 없어. 그쯤 되니 시어머니가 왜 저희 모자를 거기까지 끌고 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용하다는 무당한테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그럴 이유가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 아이가 파란 눈을 가지게 된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거든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집에 가겠다고 현관으로 향하는 저를 어머님과 이종사촌이 달려들어 막아대는 통에 실랑이가 벌어졌었는데 그때 방 안에서 허리가 굽은 백발의 노인이 나온 거예요. 그 노인은 물끄러미 제 아이를 보더니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는 거였죠. 경자 아들이구나. 우리 경자가 아들을 낳았어. 경자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노인은 저와 아기를 번갈아 보며 울먹이셨어요. 에휴, 불쌍한 것. 지 엄마 잃고 그 고생을 하더니 지 엄마를 속 빼닮은 아들을 낳았네. 이거 봐. 눈 색깔이 지 엄마랑 똑같잖아. 그러자 어머님이 놀란 표정으로 노인한테 물었어요. 이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랑 눈 색깔이 똑같다니. 노인은 저희 시어머니를 한참 빤히 보더니 그러셨어요. 아유, 우리 경자 시어머니시구나. 내가 사는데 바빠서 통 못 찾아뵀어요. 죄송합니다. 손주 눈 색깔 보고 많이 놀라셨죠? 그랬을 거예요. 우리 경자 엄마도 파란색 눈으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의심을 받았나 몰라요. 밖에서 애를 베었다고 매질도 당하고 남사스럽다고 애를 밖에도 못 나가게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안사돈. 우리 경자가 절대 허튼 짓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 핏줄이 그래요. 전쟁통에 사진이 남은 게 없어서 그렇지 외삼촌도 한쪽 눈이 파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경자 의심하지 마시고 가엾게 봐주세요. 어린 게 지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라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참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유려하게 말을 이어가던 노인은 순간 멍한 표정이 되더니 배고프다며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기세등등하던 어머님의 이종사촌은 제 눈치를 살피며 그러더군요. 아니, 엄마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평생 죽은 경자 언니 엄마 얘기는 입도 뻥긋 안 하더니. 그나저나 우리 집안에 파란 눈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 그리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주방으로 가버렸어요. 어머님, 아직도 할 말이 있으세요?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방금 저 할머니 말씀도 그렇고 진실은 밝혀진 것 같은데 아직도 직성이 안 풀리시냐고요. 왜요? 제가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여야만 했던 이유라도 있나요? 돈 때문에요? 우리 애를 핑계로 내 부모님한테 돈 뜯어내려고요? 말해봐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해보라고요. 하물며 짐승도 어린 새끼 앞에선 약해지기 마련인데 어쩜 어머님은 자기 손주를 가지고 돈 챙길 생각만 하세요? 어머님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을 둔 엄마로서 어떻게 그러냐고요. 예, 내가 잠깐 머리가 잘못됐었나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화 풀어라. 아니요, 싫어요. 아니,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안 했더라면 제가 어머님을 용서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다시는 안 보고 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손주랑 며느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 길로 저는 아기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 있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미신을 맹신하던 시어머니는 부잣집에 시집가 평생 돈 걱정 않고 잘 살 거라던 무당의 예언과는 달리 아버님한테 황혼이혼을 당해서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인생은 무당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변화된다는 걸 몰랐던 어머님이 탓이겠죠. 그 일이 있고 벌써 3년이 흘렀고 저희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는 신기하게도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햇살에 비친 눈동자를 보니 살짝 푸른 기운이 감돌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둘째인 딸아이 눈동자 색이 파란색이었다면 더 예뻤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눈동자 새끼건 어떻겠어요. 둘 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내 새끼들인걸요. 남들과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 차이를 인정하기까지 참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해요. 내 눈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쁜 아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할지 벌써부터 가슴 한켠이 저려옵니다. 그래도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편견 없는 세상이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